골라터는 재미가 있다. 비욘드 리포트 주간 전망대입니다. 리포트 밖의 이야기까지 모두 모아서 금융시장의 핫한 이야기들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세미나 잘들 다녀왔어요? 저는 그날 외환시장에서 도시락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네. 보고서 쓰느라고. 어떤 의사가 던졌어요? 윤봉길 의사가 던졌나? 네, 뭐 어떤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폭탄을 사주한 사람은 알겠는데 네. 누가 던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의사가 던지기도 해요? 네네. 저는 가려고 했었는데요. 타사에서 또 콘레드 호텔에서 하길래 거길 갈까 하다가 양심상 거기 가진 못했고 거기는 제 쪼수를 보냈고요. 남아서 전화 받았습니다. 네. 여기는요? 저는 고객 초청해서 하는 세미나가 4시부터 있었거든요. 네. 아쉽게도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거기 세미나에 저희 사진이 엄청 크게 홍보 그 책장에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본부장님 그러면 그런 세미나 하면은 앉으셔가지고 갖고 오면은 사인해서 사인해주고. 도시락 폭탄 얘기 좀 해봐야죠, 우리. 네, 도시락 폭탄은 또 우리 전승진 연구원이 해야 될 전문 분야인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날 한 12시 48분부터 환율이 막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더니 51분에 30원을 딱 찍더라고요. 그날 저점이 한 21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서 시장에서 추정하기로는 한 10에서 20억 달러 정도 개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용어부터 일단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점심시간에 그 딜링룸이 점심 먹느라고 정신없을 네, 때 거래량 좀 줄어들었을 던지는 거는 도시락 폭탄이라 그러고 네. 장 막판에 하는 건 뭐라 그래요? 막판에 하는 것도 뭐 이름이 있죠? 종가 관리. 네, 종가 관리. 그래, 왜 종가 관리는 없었어요? 그래? 종가 관리도 이제 조금 장 막판에 조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뭐 점심시간 한 것처럼 심하게는 안 하고 점심시간 나오긴 세겠다 나오더라고요. 종가 관리할까봐 아예 시장에 알아서 그냥 맞아요. 종가 관리 당한 것처럼 행동해 준 것 같은데요. 시장에 이렇게 행동하는 측면도 있다. 근데 구두 개입은 그렇게 세게 안 했던 것 같은데 폭탄을 갑자기 던진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너무 개입은 하고 싶은데 타이밍을 계속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현우석 부총리도 뭐 기자들하고 대화할 때 일단은 뭐 이 개입에 대한 코멘트를 하는 것은 미국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 말하기 곤란하다 이런 기사가 또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네, 공교롭게도 이제 일단 매물은 어느 정도 20원대에서 소화가 된 것 같고 또 그 전날 엔화환율이 900원대도 진입이 됐다는 기사들이 또 나오면서 이 정도면 우리가 개입을 해도 미국이 뭐 대단히 뭐라 하진 않겠구나 그런 이제 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한번 나오려면 또 좀 강하게 나와야 또 시장이 당국의 존재감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실하게 나온 게 아닌가 나올 때 싶어요. 확실하게 나오겠다 그거죠, 왕처럼. 네. 사실은 나는 이제 조만간 내에 나올 거라는 건 알고는 있었어요. 언제인지는 몰라도. 네. 그렇죠. 네. 조만간 내로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고. 일단 1,000원을 맞겠다는 의지는 좀 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 주말에 이제 N1N이 900대로 떨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보고서를 내놨는데 월요일자 임박으로 보고서를 내놨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서 이게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겠다 뭐 이런저런 생각을 했는데 자 하여튼 1N 900대까지 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시 1000으로 왔나? 네, 그죠? 올라왔어요. 이번에 좀 관리하면서 네. 1000으로 오긴 했는데 이게 결정적인 정부의 빌미를 준 거 아니었나요 이게? 그렇죠. 이게 일단은 우리 정부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맨 앞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건데 그것도 뭐 네 자릿수가 세 자릿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거는 뭐 좀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왜 사실은 우리는 원달러보다는 원엔의 영향이 더 큰 나라고 요즘은 그 영향이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옛날에 90년대 우리 기억을 해보면 그때 일본의 어느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성장률을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엔화 가지고 얘기를 했어. 원엔 가지고. 예. 아주 정확하게 맞히는 사람이 있었어. 요즘 그때만큼은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원엔이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논리 중에 하나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네요. 저도 연구를 할 때 보면은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변수로 원엔을 쓸 때가 이 설명력이 더 높더라고요. 제일 높죠. 예.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항상 우리가 천천히 무너졌을 때
그러고 나면 꼭 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게 환율이라는 게 제이커브가 있잖아요. 시차가 있잖아요. 항상 그쵸, 예.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면. 근데 항상 보면 천천히 무너지면 나중에 경상수지 문제 생기더라고. 그렇죠. 꼭 문제 아무래도 예,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좀 심하면 키코 문제도 생기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아마 정부가 관리하고 개입하는 그 라인인 것 같긴 하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뭐 정부는 절대로 답변을 안 해주니까. 근데 어쨌든 상방향 어디까지? 상방향은 거의 제한적이라고 봐야죠. 일단 50원이 일단 저항선이고요. 일단 50원이 저항선이고 하반기에는 좀 이제 반등할 여지도 저는 열어두고 있긴 하거든요. 상방은 현재는 무지하게 막혀 있는 상태 아니에요? 네, 지금, 그죠? 맞아요. 네. 대기 매물도 많고. 내고 물량도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그리고 수출이 계속 되는 데다가 외국인 주식 자금 다시 또 조금 들어올 기미가 좀 있긴 해서. 하방은 정부가 맡고 있고. 네, 맞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1000에서 한 1030, 40 뭐 이 정도 그 정도 선에서 레벨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뭐. 일단은 그렇게. 자, 그러면 이제 환율에 관한 얘기까지 대충 우리 정리됐고, 자 이제 코스피 저 코스피 2000에 관한 얘기는 정말 하기 싫은데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야. 괜찮아, 이거는. 아직 답을 안 사셨잖아요. 어쨌든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야 이거는. 뭐 어쨌든 2000을 얘기해 보죠. 아, 나 속쓰리네 진짜 참. 대체 이게 왜 이런 거야 도대체? 지난달 말에만 그렇게 떨어지더니 딱 지난달 말이 최저점 찍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지금. 아, 지금 주식 시장은 본부장님 내기 그 전망을 틀리게 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코스피가 머피 코스피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말 그 숫자를 2000 위에서 유지시키고 싶으시면은 2000 못 넘는다고 전망을 하십시오. 2000 못 넘는다고? 예. 오케이. 이따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뭐 이유가 도대체 얘기 좀 해보세요. 난 지금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불과 3일 사이에 시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네. 제가 월요일 날 기술적 분석 전망을 하면서 그때 기술적 지표 16개 중에서 그 셀 시그널 나온 게 2개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보는. 그래서 아, 이번 주도 뭐 별 재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가지 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 뉴스가 삼성그룹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프다,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 그러면서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불거지면서 삼성전자, 삼성생명 좀 덩치가 큰 애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지수가 좀 올랐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드디어 또 한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다시 아유 그래봤자 유럽이야. 유럽이 역시 좋아. 선진국이 역시 장땡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부터 갑자기 또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우리나라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인도도 주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또 총선 이슈가 있으면서 좀 친기업적인 대선 후보가 당선될 거다 아니면 집권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인도 쪽이 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좀 유입되는 게 아닌가. 브라질도 좋았죠. 예, 브라질도 괜찮았습니다. 결국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이머징 쪽으로 다시 한번 자금이 들어오는 거 플러스 삼성그룹 지배구조 이슈가 더해졌고요. 거기다가 2,000포인트에서 좀 멀어지니까 아무래도 펀드 환매라든지 그리고 가격적인 부담감이 좀 사라지면서 좀 공격적으로 기관들이 좀 주식을 담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은 그래도 계속 매도도 나오던데. 근데 국내 기관들이 최근에 좀 뜯어보니까요.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게 과연 삼성그룹과 관련된 주식을 얼마나 샀냐.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건희 회장님이 좀 편찮으시다라는 이벤트 때문에 좀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에 얼마를 샀고 비삼성그룹에 얼마를 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에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이 총 8천억 좀 약간 넘게 샀는데 삼성그룹이 2천억 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이 우리나라 시총에 차지하는 비중이 최소한 20% 넘을 거 아닙니까? 30% 넘겠죠. 근데 38에 24, 그러니까 시가총액보다 조금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25 삼성그룹 주식 산 게 총액이 예, 2,500억이니까 시가총액대로 샀다면은 30% 샀다. 뭐 예를 들어 30% 넘을 테니까 시가총액대로 샀다면은 최소한 미니멈 2,400억, 2,500억, 한 2,600억에서 2,700억 정도 나와야 되는데 2,500억밖에 안 샀기 때문에 아 외국인들은 삼성을 산 게 아니라 코리아를 산 거고요. 거기에 반해서 기관들은 그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큰 금액을 삼성그룹 쪽으로 샀기 때문에 국내 기관들은 삼성그룹이라는 이벤트에 투자를 한 것 같고요. 외국인들은 코리아라는 마켓에 투자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아직은 추측일 수밖에 없는데 미국 금리 하락하는 부분이 이머징 국가들 특히 미국 금융위기 이후로 외채가 많이 늘어난 이머징 국가들한테는
복음이죠 사실은 그 금리가 안 올라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시간을 많이 벌게 만들어 주는 거에 대해서 다시 이머징의 어떤 그 여유가 좀 있다. 페이버를 좀 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러면서 듭니다. 전승기 연구원님이 저한테 이제 또다시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외국인 들어오는 게 개별 종목으로 주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선물을 사면서 주식은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선물 관점에서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선물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선물은 만기마다 누적으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봅니다. 만기가 돼서 그 정산이 돼버리면 0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6월 0, 6월부터 9월 다시 0, 리셋 이런 식으로 되는데 지난주에 바로 외국인들의 누적 포지션이 순매도로 전환했었어요. 그 전까지 3월 만기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 하다가 지난주에 순매도로 전환했었는데 한꺼번에 확 돌렸거든요. 그런데 왜 돌렸는지 좀 분석을 해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매매하는 패턴이 최근에는 환율이랑 좀 연계가 된 것 같아요. 1,050원 깨졌을 때 한 10,000계약 때렸고요. 1,030원 깨졌을 때 한 5,000계약 때렸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환 플레이를 하다가 환이 1,020원에서 정부 개입 들어오면서 약간 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0,000계약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과 관련된 무언가 움직임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물이라고 해도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때문에 코스피 200에서 시총 큰 놈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당연히 코스피 100에서 시총 큰 놈은 삼성전자겠죠. 네. 참고로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18% 차지하는데 코스피 200에서는 22%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급등하기 시작하니까 외국인들도 삼성전자 비중을 자기 양껏 못 채워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다가 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서 삼성전자를 사자니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고 그러면 가장 세이프한 방법은 선물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와 외국인들 선물 포지션을 그려보면 거의 같이 가요.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렇게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력,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들 선물 쪽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현물 쪽은 제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삼성그룹은 시총보다 조금 샀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을 시총보다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코리아 마켓에 대한 좀 배팅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000으로 올라섰는데 2,000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번에? 솔직히 저는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2,000포인트는 굉장히 부담감 있는 레벨로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제가 계속 외국인만 설명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증시의 현실이에요. 외국인을 싹 제외해버리면 과연 누가 주식을 살 것인가? 또는 뭐 거꾸로 얘기하면 누가 주식을 팔 것인가 그 얘기도 되긴 하는데 외국인들의 지수 결정력이 워낙 크고 아시다시피 외국인들은 X거든요, 변수. 네. 네, 그러니까 변수를 바탕으로 주가가 뭐 2,050, 2,100 이렇게 간다라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안착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니냐. 근데 참 애널리스트들한테 많은 질문 들어오는 게 외국인이 어떻게 할 것 같냐 많이 묻죠. 변수를 많이 물어봅니다. 변수를 예측해. 네. 그거 이제 변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컨트롤러블이냐 언컨트롤러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통제 가능하냐 통제 안 가능하냐.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예요. 세금 낼 돈이 없다면은 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되고요. 물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주식을 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그 얘기 있거든요. 나오나요? 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들- 태 기자님 일찍 나오셨네요. 다들 이렇게 그러게요. 대답을 안 하고 네. 심각한 네. 표정. 네. 삼성이 이제 한국만의 그룹이 아니라 세계 시장에도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외신 쪽도 체크하시려고. 오늘 외신 체크해야죠. 우리의 웃음 DNA, 오늘 외신 DNA. 웃으면 안 되겠네요. 병원에. 처음부터 같이 계속 이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네. 계속 해서. 네. 자, 삼성 주가 어땠어요? 예, 반응이.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네, 정리 한번 주가라는 게 날짜를 자르기 나름이기 때문에 제 맘대로 날짜를 잘라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분들이 보시는 시점이랑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주가가 약간씩 좀 틀릴 수 있는데요. 제가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중공업까지 합쳐가지고 총 한 12개 정도 기업의 주가를 그 이건희 회장님 그 병안 소식과 함께 그때를 기점으로 한번 주가를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거든요. 전문 용어로 나래비. 예. 가장 많이 주가가 오른 계열사는 삼성생명이었어요. 아무래도 삼성그룹의 두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축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생명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뭐 에버랜드, 삼성생명 뭐 이런 식으로 순환 출자구도 쭉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좀 상단부에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생명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예상했던 대로 삼성전자 주가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공교롭게도 삼성그룹 내에서 덩치가 가장 큰데 대주주 지분율이 제일 낮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이라든지 제일 조금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천하의 이건희 회장님도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만큼 클 줄 몰랐던 거 아닌가. 만약 이렇게 클 줄 알았으면 지분율을 많이 높으셨을 텐데 잘 몰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얼핏 했었고요.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인데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조선주들 좀 많이 빠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이고 그리고 삼성물산. 삼성물산은 아시다시피 거의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삼성그룹의 백화점. 그렇죠. 그러니까 각 계열사들 지분들을 많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니까. 자산주예요. 예. 그래서 삼성물산이고 그 다음에 뭐 삼성증권, 카드 이런 금융 계열사들 그렇게 또 주가가 좀 올랐고요. 거꾸로 주가가 떨어진 회사도 있었는데요. 제일모직 이거는 제일모직 같은 경우 이건 좀 잘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제일모직은 뭐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보기보다는 SDI랑 합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약발이 좀 약했고요.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테크인 이런 것들은 주가가 마이너스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열사들은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좀 관심이 있으실 만한 회사가 뭐 호텔신라라는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건 상장 회사만 말씀드린 거고요. 비상장 회사 삼성 SDS.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 사촌 동생이 삼성 SDS 다니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만나고 왔거든요. 얼마냐 그랬더니 15만 원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장외에서 22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큰 승자는 삼성 SDS가 가장 큰 승자였습니다. 승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는 회사는 삼성 SDS. 그렇다고 해도 그게 이제 총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좀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 전민큐 네. 연구원. 예. 네. 근데 올라가는 게 말이 돼요? 아니 CEO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마 나중에 깨어나셔서 그 소식을 들으시면 굉장히 서운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 내 말을 들으면 기쁘셔야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래가지고.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아프신 동안에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식.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섭섭해야 될 것 같아. 예, 굉장히 내가 없는 걸 더 좋아하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예. 왜 그랬냐고. 글쎄요. 제가 안 그랬습니다. 제가 주가를 오르니까. 그럼 뭐 누가. 예, 사실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중요한 분이 병환을 앓는데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 버렸냐? 사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우리 최창규 연구원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몰라? 뭔가 판도의 변화를 원했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건희 회장님이 완쾌하셨으면은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긴 한데 이건희 회장님이 아프신 게 최근에 좀 몇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하와이에서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하와이에 요양차 가셨다가 다시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병석에 누워 계시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럼 만약에 그 다음 세대 누가 도대체 포스트 그 삼성 그룹을 이끌 수 있는 차세대 경영 리더인가 뭐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이벤트가 부각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오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럼 지배구조 이벤트가 왜 주가를 올렸냐 이렇게 분명히 반문하실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예를 많이 드리는데 올해 기업 분할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NHN이라는 회사가 네이버와 NHN 엔터라는 회사로 분할을 했거든요. 사업 내역이 바뀐 건 없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 라인이라는 그 강력한 SNS 서비스가 굉장히 기업 가치가 부각되면서 뭐 주가가 올랐던 부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기업의 지배구조, 그러니까 기업 분할이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의 중요한 캐탈리스트로 작용했던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 그걸로 성공했던 뭐 SK그룹이라든지 뭐 이런 성공 사례들 그리고 LG그룹도 결국은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나서 주가가 좀 괜찮았던 중요한 그 모범 케이스거든요. LG화학 주가만 보셔도 금방 이해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긍정적인 학습 효과가 각인이 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삼성전자 주가가 재미가 없었는데 이게 무슨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에서도 비슷한 반응을 보인 곳이 하나 있었어요. 네. 파이낸셜 타임즈인데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이제 삼성이 주주 환원이 굉장히 인색했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근데 그 인색했던 주주 환원이 뭐 어떻게든 그 언젠가 경영권이 승계가 된다면 이렇게 확실히 누가 되는구나 이게 명확해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약간 주주들에 대한 보상이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애플처럼? 기대감에 그렇게 커지면서
좀 이렇게 주가가 올라지 않았냐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더라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건강이 좀 안 좋아지면 계속 정력적으로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넘겨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생각이 되긴 한단 말이죠.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네, 주요 매체가 일제히 이제 이건희 회장의 소식을 다뤘는데요. 이제 뭐 많은 스트레이트 기사, 뭐 팩트만 다루는 기사도 많았지만 분석 네. 기사도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거를 보시면은 포브스지에서 낸 건데요. 일단 이건희 회장을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스티븐 잡스라고 적혀있는데. 네네 제목 보시면 한국의 스티브 잡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는데 일단 지금의 삼성을 만들게 한 사람이 바로 이건희 회장이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과연 누가 이건희 회장만큼 삼성을 이끌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면서 뭐 가장 분명한 후계자는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인데 이재용 부회장이 단연간의 경영 수업을 받긴 했지만 과연 뭐 그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태냐, 그의 경영 능력이 증명이 됐느냐 이거에 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걱정스럽긴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아직 그 일을 이렇다 할 업적이 보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실패했던 사례들은 또 몇 개가 있죠. 몇 그죠. 개 사람들 있긴 머릿속에는 실패했던 사례만 좀 각인되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에도 뭐 이재용 부회장님에 대한 그 능력치는 많이 의심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건 본인이 하여튼 어떤 형태든지 그렇죠. 증명을 네. 해야 될 것이다. 예, 예, 예. 해외에서도 그렇게 보고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다. 네. 이건희 회장을 애플의 스티브 잡스를 비교한 그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뉴욕타임즈 기사인데 보시면은 뭐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스티브 잡스가 병원으로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 경영에서 아예 손을 놓더라고 해도 네. 놓다고 해도 스티브 잡스가 경영에 손 뗀 것만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삼성은 그 스티브 잡스처럼 한 사람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각 부분이 이제 독립 경영처럼 돼 있고 또 막 굉장히 많은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거의 막 행정 조직처럼 굉장히 다수의 그 관료 같은 성격의 경영진이 있기 때문에 애플과는 상황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병환으로 뭐 경영이 아예 경영에서 손을 떼더라도 별로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 해서 참 우리 안 되겠지만 우리 선배 그 현대를 다니셨던 선배님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어떻게 보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같은 형태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현대그룹이 굉장히 힘들었거든. 막 그것도 유사한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유사한 사례죠. 정주영 회장 개인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어요. 현대그룹은. 그 이후에 한동안 이제 여러모로 현대그룹이 어려움을 겪고 전반적으로 다 그때. 그러면서 이제 그 진용을 다시 갖추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사실은 그때 우왕좌왕했어.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현대하고 삼성하고 원래 문화가 달라서 삼성은 그러니까 그때는 비서실, 지금은 미래전략실 거기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타격은 좀 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외신에서는 뭐 스티브 잡스하고 비교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던데 네, 그렇죠. 스티브 잡스가 죽고 애플의 주가는 수직 낙하를 했죠? 예, 그렇죠. 뭐 여기 보니까 2008년 10월에 심장병으로 응급실 실려갔을 때도 그 뉴스 나가자마자 10분 만에 10% 가까이 하락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애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예, 예. 많이 떨어지고 이제 요번에 그 지금 애플의 그 누구죠? 그 팀 팀 쿡. 예, 예. 팀 쿡이 이제 그 배당 제도를 완전히 바꾸면서 주가가 다시 이제 리바운드를 하는 것 같은 네, 보이던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건희 회장의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몸이 저렇게 아프거나 이러면 이제 지도를 하기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그게 주가에 반영되게 되지 않나요? 근데 왜 이런 그 우스갯소리를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은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화장실 갈 때도 뭐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다 이럴 정도로 이 조직의 삼성 뭐 이런 그 우스갯소리 물론 뭐 있죠. 굉장히 있지. 저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면 예. 아, 제 마음 어떻게? 제 마음대로 가긴 하지만 화장실에서 늦게 오시면 혼나지 않나요? 아니요 뭐 괜찮아? 그렇진 않나요. 우스갯소리 알아서 중에서 일찍 그런 오죠. 말도 있어요. 네. 보폭과 팔 흔드는 각도까지도 다 매뉴얼에 있다라고 할 아 정도로 그래요? 제가 잠깐 이제 확인해 보자 이 상황.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룹에서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라서 아 보폭이나 관계없다 네. 팔은 드는 각도가? 저는 그렇게 관리받지 못하고 관리받고 싶어요. 네.
설마 사실 뭐 그렇지는 않겠죠, 현실이. 그렇지만 이제 그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삼성그룹은 매뉴얼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회사다,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개인기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런 타입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품도 사실은 삼성 자체는 제품이 뭐 핸드폰만 있는 게, 스마트폰만 있는 게 아니라 가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반도체도 있고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한 섹터에서만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회사는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어떤 회장님이 그 입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회사 자체가 그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예. 상대적으로 타격은 훨씬 적을 것이다. 그렇죠. 예. 애플 같은 경우는 애플은 스티브 잡스와 동일시대는 거의 그런 수준에 있다고 하면은 뭐 외신이나 다른 기사에도 보면 삼성을 이건희 회장과 동일시한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미래전략실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죠? 네, 미래전략실에서 인사 이동이 있었는데 이제 팀장급 그 미래전략실에 있던 사장급 그 임원들이 삼성전자 전진에 배치됐고요. 그리고 나서 그 미래전략실에 그 바로 밑에 있던 그 팀장 그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위로 올라가서 약간 역전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결국은 삼성그룹 내에서도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건가요? 현장 이렇게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면서 뭐 현장 좀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근데 좀 미리 아닐까요?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네, 이거는 이거는 네, 4월 말 5월 1일 이때. 네. 그죠? 네.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그 이건희 회장님의 입원 소식이 알려졌지만은 가까이서는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있다는. 나는 사실은 미래전략실의 이번에 인사를 좀 다른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 현장 삼성전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그 기사는 그렇게 나왔던데 나는 그걸 그런 쪽으로 보기보다는 그렇지 저거지.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주는.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을 세대 교체시켜서 이재용 체제로 바꿔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사실은 난 들더라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을 가능성도 꽤 될 겁니다. 옆에서 많이 봤거든. 그래서 여태까지 본 바를 보면 이제 후계 구도, 그러니까 경영 승계를 위한 움직임 아닌가.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그 이건희 회장 체제의 사람들을 이제 현장으로 내보내주고 미래전략실을 새로운 사람으로 끌어올리고. 마치 주간 전망대에서 이제 본부장님께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전민규 연구원님을 그 모셔오면서 저를 또 섭외를 한 거 보니까 전민규 체제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저도 측근이라서. 예. 그리고 같은 같은 전시기 때문에. 성까지 같으시고. 예. 그런 여기서 제발 좀 우리 티나게 좀 하지 말고 은밀하게 추진하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비밀을 못 지키고 자꾸 발설을 해요. 맞아요. 민규 찬규. 나 곧 출장 갈게. 예. 응, 곧 출장 갈게. 6월에 가신. 경영승계 되고 나면 미래전략실이 계속 가요? 어떻게 얘기해 보세요. 네. 다시 한번. 아니 미래전략실의 기능이 계속 예. 현재처럼 유지가 될 건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았던 게 전 연구님이 예. 그렇게 삼성 예찬론자였잖아요. 전부 다 일도 잘하시고 정말 저는 밑에 그것도 사람으로서 매뉴얼로. 네, 밑에 그렇진 사람으로서 않고요. 밑에 사람으로서 정말 자기 윗사람을 칭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가요. 네. 저희 회사가 거의 100명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껴지거든요. 사실 뭐 그때 막 그러셨어요. 본부장님이 현대도 다 뭐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사실 현대선물도 있고 우리 선물도 있고 여러 가지 선물사가 있거든요. 저희 회사는 독보적인 업계 1위예요. 일단 이게 예. 짠짠이 회사 홍보를 한번 좀 근데 해주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게 물론 브로커 회사지만은 브로커 역량도 중요하지만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느낌이 강하게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이제 미래전략실의 역할이 이렇게 당분간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컨트롤하고 그런 측면에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JY 쪽에 좀 더 뭐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뭐 그 추측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계속 그 역할은 유지를 하지 않을까. 여기서 JY라는 전문 용어까지 나왔는데 역시 부회장님. 예, 역시 부회장님.
그럼 대체로 이제 대통령한테만 붙이는 쓰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아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네, 저는 그게 좋습니다. CK인데. 삼성 지배구조 어떻게 개편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죠. 자, 지배구조 개편의 예상 시나리오 누가 얘기해 줄 거예요? 뭐 그냥 그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지배구조의 핵은 뭐 물산이라든지 뭐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물산이라든지 이런 계열사 그리고 제가 아까 양대 축이라고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삼성생명을 어떻게 소유하게 될 것인가 이게 핵심적인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삼성그룹이 순환투자 구도이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율이 그렇게 각 계열사별로 뜯어보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그 기금이 대주주보다 더 많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어설프게 지배 구조를 흩어뜨려 놔버리면은 뭐 제2의 KTNG라든지 뭐 그런 사태 그리고 SK그룹도 상당히 많이 고생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누구였죠? 굉장히 공격적으로 최태원 회장 네. 예, 그때 경영권 관련해서 그때 굉장히 공격적 저기 아이칸인가요? 칼 아이칸. 예. 거기는 아이칸이었고 예. 다른 데 또 다른 소브링 펀드가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세금이거든요. 예. 과연 뭐 3세 경영이 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회장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세금 낼 돈이 있을까? 그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금 낼 돈이 없다면은 주식으로 물납을 하게 되고요. 물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때는 뭐 반대 매매라든지 공매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또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경영권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수 있거든요. 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아침에 저희 지주회사 담당자랑 얘기를 좀 했는데 55%라고 그러더라고요. 상속세율이. 예를 들어서 10조를 상속받게 되면은 5조 5천억을 내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돈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모자르다라는 얘기도 많이 돌고 있어요. 5조 5천억? 예. 상속세가? 예. 상속세가? 예. 10조를 예. 상속받으면 예. 5조 5천이면 그래서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전자를 축으로 한 그 제조업 그 관련된 계열사 그리고 그 삼성생명을 축으로 한 금융 계열사 그리고 그 위에는 아무래도 에버랜드가 있을 테니까 뭐 에버랜드를 삼성전자랑 묶어서 뭐 그 제조회사 홀딩스를 만들고 뭐 삼성생명 쪽에서는 뭐 금융 홀딩스를 만들어서 뭐 그쪽을 좀 가져가는 그런 방향들이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와 관련된 금융 홀딩스를 만들어도 그게 네. 중간 홀딩스 아니야? 그렇죠. 근데 중간 홀딩스 갈 수 있나 원래 금융이? 근데 또 삼성생명 담당자랑 또 얘기를 해보면은 네. 굳이 뭐 삼성생명은 지금 에버랜드가 대주주긴 한데 에버랜드가 자산 가치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지주회사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스템인데 아직까지 그 정도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에버랜드가 대주주가 아니어서 굳이 뭐 금융 중간 지주회사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은 최근에 삼성금융계열사들 지분 정리 많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도 자사주를 팔았어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그럼 부자. 아니요 조금 팔았어요. 그 저기 100% 다 갖고 가야 돼서? 예. 그럼 다 파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탈탈 털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그쵸. 탈탈 털은 거야? 예. 그럼 돈은 들어오셨어요? 아직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면은 얼마에 받았어, 그걸? 저기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또 회사 내에서 또 가격이 있어서. 얘기를 안 하고 유상도성의 싶은 우려가 거구나. 아니 있으니까. 그거는 예. 필요 없고 얼마나 버셨어요? 몇 프로 버셨어요? 저요? 예. 그게 또 근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하기 싫구나. 그런 거 다 네. 감안하면. 사기 그러니까 싫구나. 얘기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지금 뭐 이건 사기 싫은 거지. 네, 그 세상 아이스크림이라도. 쉬운 세금 많이 내요. 예. 어쨌든 예. 다 정리된 거죠, 금융 쪽이. 네, 다 거의 대부분 다 됐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유력한 시나리오는 아무래도 자식이 3명이니까 어떻게 뜯어줄 거냐 아니면은 뭐 어떻게 나눠 가질 거냐 이런 부분들이 좀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속단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상속세예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내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삼성 SDS 지분율이 이재용 부회장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 SDS의 IPO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 예, 그래서 나온 게 아니냐. 마치 현대차의 글로비스처럼.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그런 걸 가지고 해서 올리고 뭐 돈을 벌게 하고 뭐하고 해도 네. 결정적인 세금 낼 수 있는 물건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혹시 뭐 일각에서 지금 삼성그룹에 대한 적대적 M&A가 가능해졌다. 뭐 이런 얘기도 막 돌고 실제로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요. 근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아닌데 뭐 백기사라든지 충분히 KCC가 그랬거든요. KCC가 에버랜드 지분 17%인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KCC가 갖고 가게 된 배경을 뜯어보면은 그때 개인들도 살 수 있었어요. 네. KCC만 사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 살 수 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KCC만 참여해서 KCC가 물량 다 가져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걸 갖고 어느 정도 우호 지분이라든지 KCC 그룹과의 뭐 그런 연대라든지 그런 가능성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당장 뭐 적대적 M&A가 들어온다든지 그러기에는 약간 좀 모양새가 좀 약한 틈이 보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SK그룹의 SK처럼 주 SK처럼 약간 틈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떤 구도로 갈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빈틈이 어느 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빈틈이 눈에 띄진 않고 빈틈을 굳이 찾는다면은 뭐 물산 정도, 예, 삼성물산 정도는 충분히 그 물산을 노리고 들어온다면은 그런 좀 이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적대적 M&A 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근데 물산을 좀 뜯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물산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산이 삼성전자 3.5%, 제일기획 12%, 삼성테크인 4.3%, 엔지니어링 7%, 그리고 에버랜드 1.5%, SDS 17%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먹잇감으로서는 먹음직한. 그러면 그렇지. 근데 물산 자체 시총이 얼마나 돼요? 시총은 제가 HTS를 켜봐야 되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화생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켜봐도 굉장히 클 텐데 예. 적대적 M&A라든지 뭐 이런 게 붙으면 최소한 주가가 2배 이상 뛸 텐데, 네. 그죠? 네. 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등치가 워낙 커서. 그러니까 적대적 M&A 하는 측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냥 돈 너무 많이 있어야 돼서 힘들 거예요. 그거 말고 무슨 뭐 그 저기 뭐야 상속하고 관련해서 그 여자 형제들하고 관련된 얘기 많이 나온다며요? 아니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뭐 생각하시는 거랑 달리 외신에서는 이재용 부회장한테만 초점을 거의 맞추고 그냥 뭐 이 여동생들이 있다 이 정도로 소개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거나 하면은 분명히 이건희 회장님의 양쪽에 다 따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다 부축하시고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분명히 딸들도 어느 정도 경영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따님들이 선택을 해버린다면 뭐 아들과 딸의 뭐 경영권 분쟁이라든지 그런 이슈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본다? 네, 그렇습니다. 현대하고 또 현대하고 삼성 비교네. 현대는요 딸한테 상속이 없어요. 보세요. 상속이 있었나? 그분 다 며느리였죠? 근데 삼성은 딸한테도 상속을 합니다. 보세요. CJ. 그죠? CJ는 아들이고 큰 아들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신세계, 네, 그리고 한솔. 네. 이게 다 딸들 상속이거든. 근데 현대는 딸들 상속이 없어요. 없잖아 현대는, 그죠? 그러니까 삼성은 딸들한테 상속을 하는 게 이제 가풍일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삼성은 상속하고 관련해서 겉으로 잡음이 안 나와요 원래.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에서 그 이건희 회장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 다 가족 회의로 다 끝나고 아무 잡음 없이 승계가 일어났어. 현대는 잡음이 많았지. 근데 삼성은 잡음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조금 이제 소송이 붙고 이런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잡음 없이 요번에도 아마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내부 정리해서 겉으로 나올 때는 다 정리하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다만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파이가 어디로 어떻게 가느냐가 뭐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아마 난 그것도 이미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지분이 이렇게 쭉쭉 이동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자 중심의 지주회사, 그다음에 생명 중심의 금융지주회사 이런 형태의 구조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지분을 정리하는 구조가 아마
분할하는 구조하고도 연결이 다 돼 있을 겁니다. 어쨌든 삼성전자가 150만 원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찢으면 못 넘는다는 얘기야? 제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그 상속세 관련된 문제인데요. 어차피 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얼마나 세이프하게 넘겨주느냐가 핵심적인 화두인데 제가 만약에 그럴 일 없겠지만 이재용 부회장이라면은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반가우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기대감, 그러니까 기업 분할하면서 지배구조가 확립되면서 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글쎄요, 저는 좀 약간 껄쩍지근하네요. 그러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추고 싶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괜히 쓸데없이 나쁜 소문 흠집을 막 퍼뜨려? 내고 안 좋은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지수 2000 또 가기 힘들다는 얘기네. 지수 2000 안착 얘기 우리 아까 얘기했었잖아, 그지? 2000 안착하기 힘들다는 얘기네. 자, 31일 종가 다시 한번 합시다. 2000 안착팀, 불발팀. 자, 불발팀 손 들어봐. 저도 야, 여기까지. 삼성전자 좋게 한 번. 여긴 지금 영모에 가담하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영모 뭐 가담? 주가 전망을 아니. 영모에 연계시키시면 안 돼요. 아, 저기 편드는 거 아니야 투기에 지금? 연관시키시는 네. 것 같아 자꾸. 본부장님 저번 틀리셨으니까. 아, 맞네. 이긴 사람 쪽으로 네. 가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본부장님 반대로 가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 네, 반대. 예, 예. 자, 안착.